안녕하세요. 335 음악 감상실 오승연입니다. 오늘 세 번째죠. 오늘 얘기를 이제 또 매너리님을 좀 이따 모시고 얘기를 시작을 할 텐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오늘은 영상 말미에 중요한 안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드디어 얼굴을 마주 보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같이 음악 감상하는 이제 모임을 시작할 텐데, 그 일정을 오늘 영상 말미에 안내를, 일정과 요령, 참석 요령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십시오. 자, 오늘도 매너리님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우 이 갈수록 멋있어지시는 또 가을 남자가 되가시네요. 감사합니다. 벌써 3회차라, 3회차라 이제 점점 재밌어지고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제 좀 흔히 말하는 이제 좀 더 이제 우리가 하는 이제 진짜 이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무슨 얘기? 뭐 맨날 여기다 걸어놔가지고 이제 기저가 되긴 하는데, 이거 잘 보시면은 이제 네. 오늘 소개할 앨범들이 소개가 되는데, 네. 오늘은 진짜 따끈따끈한 또 음. 음반이 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이자벨 파우스트라고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인 연주자들만 소개했는데, 오늘은 이자벨 파우스트라는 네. 독일 출신의 여성 바이올리니스트의 그 앨범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자벨 파우스트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지금 가장 활발하게 연주 활동을 하고 있는 연주자로서 그렇죠. 많은 앨범들을 냈거든요. 활발하죠 진짜. 네. 그 앨범 중에서 이 분이 그 발매한 바하의 앨범들을 몽땅 모은 앨범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자벨 파우스트가 연주하는 바흐라는 타이틀이 붙어있는 음반이고요. 모두 8장의 CD가 들어있고, 거기다가 또 특별 보너스 그 DVD가 한 장 더 추가된 그런 패키지 구성의 앨범입니다. 그게 신의 한 수죠. 딴 거 다 있는데 그거 하나 사야 되니까. 이 DVD를 놓칠 수 없는 이유가 또 이 바흐의 곡들을만 모아놨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바흐가 평생 동안 이제 마지막에 그 20-30년 동안 성 토마스 교회에서 봉직하면서 교회를 그 교회에서 일했는데, 그 교회를 직접 찾아가서 이 이자벨 파우스트가 직접 바하의 숨결이 느껴지는 그 공간에서 바하의 최고의 명곡을 또 그렇습니다. 연주했기 때문에 잠깐 봤는데 이게 안 볼 수가 없는. 네, 알고 나면 안 보기가, 그런 DVD가 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격 면에서도 굉장히, 저희가 홍보 방송은 아니지만 네, 거의 뭐 절반도 안 되는, 그렇죠. 한 5만 원 정도 가격이에요. 말씀드리면 그 정도. 그거보다 좀 싼 데도 있더라고요. 네. 찾아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 앨범이 네. 없으시면은 구입하셔도 굉장히 그렇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다 있어. 근데 그것 때문에, 그리고 요 패키지가 바뀌어 있어서 이거 자체를, 그 구성 자체 제품을 이렇게 음원이 다 있어도 네, 작게만 바꿔서 새로 사고 싶게 만드는 게 또 음반사들의 또 이렇게 네. 기존에 발매했던 음반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 그 상술이라고 할 수는 없고 네. 아주 뛰어난 기획력이라고 해야죠. 말씀드렸다시피 이자벨 파우스트라는 독일 출신의 여성 바이올리니스트고요. 1972년생입니다. 그 올해가 2022년이니까 쥐띠. 그런가요? 맞아요. 그래서 그 딱 50세에 맞아요. 그 해당하는 정말 인생의 정점기에 와 있는, 전성기를 맞고 있는 그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전성기를 맞고 있는 네. 현재 이제 제일 핫한 네.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좀 핫한 연주, 뭐 연주자 녹음 이런 걸 찾다 보면 바이올린은 손이 제일 많이 가는 게, 바이올린도 이제 한동안 뭐 누구 힐러리안 지나고 누구 지나다가 요새 이자벨 파우스트 음반을 저는 참 많이 듣습니다. 네, 녹음도 많이 하는 편이고. 맞아요. 요즘에 제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5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시작했다고 해요. 원래 이제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었답니다.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본인이 바이올린을 배우기 위해서 딸을 데리고 간 거죠. 5살짜리 딸을 데리고 가서 배웠는데 딸이 너무 연주를 잘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얘는 바이올린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바이올린으로 그 음악을 하게 된 동기가 됐고요. 또 아버지가 오빠, 2살 그 나이가 많은 오빠가 있다고 하는데 비올라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선택이 되게 그 좋았는지 지금 오빠도 전문 비올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빠가 피아노 배우면 이제 트리오 하면 되고 둘 붙이면 현악 사중주까지 할 수 있는. 실제로 아버지는 바이올린을 공부했잖아요. 물론 딸만큼 유명해진 그렇지 사람은 않지만. 아니지만 바이올린 2명 그리고 오빠가 비올라 그리고 엄마랑 어. 같이 사중주단을 꾸려서 실제로 투어를 하고 그 어린 시절에 많이 거기에서 경험을 쌓았다 아, 그래요. 아주 이상적이네요. 그래서 학업과 음. 어떤 테크닉만 쫓는 그런 어린 시절이 아닌 음. 음악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저절로 됐던 것 같아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는 그 15살 때 아우크스부르크라는 지역에서 열리는 레오폴드 모차르트 콩쿨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차르트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고 아버지 모차르트 원래 이분은 굉장히 바이올린 교본을 낼 정도로 되게 유명한 당시에 선생님이었는데 그 이름을 건 콩쿨에서 우승을 했고요. 15살 때. 역시. 그러면서 싹을 좀 보였다가 21살 때 가장 유명한 바이올린 콩쿨 중에 하나죠. 파가니니 국제 바이올린 콩쿨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때부터죠, 이제. 네, 이때부터 이제 그 이사벨 파우스트가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요. 이 당시만 해도 독일에서 그 최초 우승자였다고 해요. 아, 그래요. 아마 지금까지도 그럴 것 같긴 한데. 네. 이전에 그럼 무터나 우리가 아는 저 독일계 여류 바이올리니스트들은 그런 상을 못 받았었나요? 그렇죠. 무터는 콩쿨에 나갈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처음부터 너무 어렸을 때부터 네. 아예 오케이 합주도 시작하고 이미 데뷔를 했기 때문에. 네, 10대 때부터 카라얀이라는 당대 최고의 지휘자가 발탁을 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콩쿨에 나갈 필요도 없었고 하지만 이 무터 이후에 독일 여성 바이올리니스트의 계보로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이사벨 파우스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사벨 파우스트 연주나 스토리를 처음에 좀 잠깐 봤을 때 이렇게 자세한 건 아니더라도 아 무터의 대를 잇는 사람이구나 딱 그렇게 인상이 좀 네 그런 인상이 강하죠. 처음부터 좀 그리고 레이블은 서로 다르지만 딱 그렇게 기획이 됐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무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무터가 뭐 굉장히 화려하고 이런 쪽이라면은 이사벨 파우스트는 카데믹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좀 다르다. 그 계보를 잇긴 하지만 성향과 느낌은 굉장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음색도 다르고. 그러고 이제 파가니니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한 다음에는 오히려 이제 프랑스 예술의 나라인 프랑스로 가서 거기서 공부도 하고 남편도 만나서 결혼도 했다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이사벨 파우스트 하면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이사벨이 연주하는 악기예요. 악기. 물론 당연히 바이올리니스트니까 바이올린을 연주하지만 이 바이올린이 이름이 붙어있는 별명까지 붙어있는 굉장히 유명한 악기죠. 네. 그 잠자는 숲속의 미녀 슬리핑 뷰티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1704년도에 만든 스트라디바리우스 명기 바이올린입니다. 네. 바이올린도 유명하더라고요. 이 바이올린은 1704년이니까 지금 뭐 한 320년이 가까이 되는 그렇죠. 320년 다 돼가죠. 네, 다 돼가는 그런 굉장히 올드한 악기고요. 바하의 무반주 소나타와 파르티타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그 바이올린의 최고 명곡 중에 하나인데 이 곡이 1720년도쯤에 작곡이 됐다고 해요. 그렇겠죠. 근데 이 바이올린은 1704년이니까 훨씬 곡이 생기기도 전에 했던 그 명기인데요. 이런 숲속의 미녀, 잠자는 숲속의 미녀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거는 이 악기가 한 70년 이상 발견 안 되고 숨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뭐 독일의 한 성에서 그 발견됐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 뭐 나폴레옹 전쟁에서 이 귀족 소유자가 그 황급히 도망가면서 바이올린을 못 챙긴 것 같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추측이 가능하고 이 악기가 나중에 이제 굉장히 비싸잖아요. 수십억 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소유하기는 힘들지만 한 독일의 은행에서 이거를 보통 그렇게 하죠. 구입을 해서 그 누구한테 가장 또 이상적으로 쓸 수 있는 명연주자들한테 대여를 해주는데 그 임자가 지금 이사벨 파우스트한테 가 있기 때문에 이 아주 명기로 연주하는
그러게. 명곡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제공이 그렇습니다. 된 거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1720년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작곡한 네. 무반주 소나타와 바이올린 무반주 소나타와 파르티타 네. 중에서 그 파르티타 2번 마지막 곡인데요. 샤콘느라고 붙어 있습니다. 단독적으로도 네. 그 떼어져서 연주되는 아주 명곡인데 들으시면 다 알만한 곡이니까 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네. 들어보시죠. 바하의 무반주 소나타 파르티타 중에 이게 제일 유명한 곡이죠, 보통. 그렇습니다. 일단 바하의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와 파르티타는 소나타와 파르티타로 그 당연히 구성되어 있고요. 어려워요. 곡 구성이 네. 좀 어려워. 좀 어렵습니다. 네. 소나타가 3곡 들어 있고요. 파르티타도 3곡이 들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총 6곡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들으셨던 곡은 파르티타 2번의 마지막 샤콘느를 들으셨던 거고요. 네. 좀 복잡하시겠지만 모든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자기가 최정점에 섰을 때 꼭 연주하고 싶어하는 맞습니다.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그래서 이 바하의 네. 바이올린 무반주 소나타와 파르티타는 그 별명도 있어요. 바이올린의 구약 성서다. 그렇지. 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그 바이올린을 배우는 학생 때부터 시작해서 네. 진짜 자기 바이올리니스트가 최고 정점에서 그리고 죽을 때까지 연구하고 연주해야 될 그런 어떤 숙명 같은 곡이 그러게요. 바로 이 곡입니다. 이자벨 파우스트 연주, 그 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정격 연주? 네, 딱 그 원래 이거 바하도 연주를 하라고 그랬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네. 물론 이자벨 파우스트가 옛날 악기, 고음악 악기만 고집하는 연주자는 아닌데요. 이 바이올리니스트는 당대의 그런 연주법이나 이런 네. 전통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 정격 연주, 그러니까 음악가들이 살아있던 당시의 악기와 그런 악기 구성과 형태와 그런 연주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음악학자와 연주자들이 있는데 팬들이 좋아할 만한 네. 그 믿음직한 그런 연주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요즘 연주자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막 테크닉적이고 어떤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데 이 여인은 좀 더 아카데믹하게 그런 시대 정신과 그런 그 연주법을 굉장히 존중하는 연주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종종 이제 어느 장르나 어느 악기 곡에서도 그런 게 좀 있긴 한데 원래는 이렇게 연주하라고 작곡자가 그렇게 지정한 이걸 가장 가깝게 연주한 바하의 소나타와 파르티타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바하의 생각이 어떤지는 우리는 알 수는 해석 없지만 나름이지만 아무튼 그런 연구와 경험과 뭐 이런 지식을 통해서 그 바하가 원했던 소리를 그렇죠. 찾아가는 굉장히 진지한 연주자라고 그럼요. 볼 수가 있겠어요. 네. 그리고 또 이 곡은 사실 뭐 가장 유명한 곡이니만큼 그 바이올린의 구약성서라고 불릴 만큼 모든 수많은 바이올리스트들이 바이올리니스트들이 명반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러게 말이에요. 그 요한나 마르치라는 또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한 이 음반은 수백만 원에 콜렉터들의 아주 표적이죠. 이제. 그렇죠. 음반도 LP 귀하고. 초반은 진짜 수백만 원에 할 정도로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고 또 전설의 요제프 시게티 같은 시게티. 명장, 그다음에 또 나단 밀스타인의 연주가 있고. 음반이 또 굉장히 또 유명하죠. 그렇습니다. 또 아르투르 구리미오 같은 다 그런- 누구나 명 바이올리니스트 한 번씩 다 하고 있고 맞습니다. 최근에도 고해상도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제 잘 모르는 하지만 뭐 이 고음질 녹음을 듣는 사람들한테 유명한 이런 분들도 꼭 녹음을 한 번씩 하는 게 바로 네. 이 곡이라서요. 맞아요. 예. 그래서 뭐 현대로 들어오면 뭐 이작 펄만, 우리의 정경화, 그다음에 힐러리한 뭐 이런 내노라하는 그런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언젠가 평생에 번씩은. 한 번은 꼭 남겨야 되는 그런 곡인데 그런 만큼 도전도 빨리 하지만 이게 완성되기까지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그렇습니다. 걸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정경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1974년도에 그 데뷔 뭐 얼마 안 됐을 때 초창기에 그러네요. 예. 이 유명한 곡 나도 해봐야지 하고 도전을 합니다. 그랬었나요? 그래서 반을 녹음을 하셨어요. 이 곡의 반을. 이게 재밌는 얘기네 이거. 네. 그랬다가 예. 녹음을 한 다음에 완성을 안 합니다. 그래서 발매를 안 나중에- 하셨구나. 네. 발매는 했는데 예. 그 나머지를 하셔야 되잖아요. 당연히. 반만 하고. 네. 거기서 멈춥니다. 그리고 나중에 인터뷰할 때 이 곡을 연주해 보니까 이거는 내가 지금 할 게 아니야. 내가 수많은 뭐 경험과 더 많은 지식과 그런 게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해서 무려 42년 동안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정경 선생님이 그 후에 사실 그 2005년인가 손가락 부상을 당해서 거의 은퇴를 하시다시피 무대를 떠나셨어요. 고민하다가 치명적인 좀, 그렇죠. 왼쪽 손가락을 다치셔가지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이후에 공백기를 깨고 다시 바이올리니스트로 나왔는데 그때 복귀하고 나서 첫 발매한 게 그때 발매하셨구나. 바하 무반주 소나타와 네. 파르티타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선생님이 네. 제일 무서웠던 게 내가 이 곡을 녹음 못하고 은퇴할까봐 걱정이 되셨대요. 그래서 손가락 부상에서 완치되자마자 네. 녹음한 게 바로 이 곡이었을 정도로 바이올리니스트한테는 진짜 꼭 내가 네. 숙제처럼 남겨진 곡이고요. 또 재밌는 거는 힐러리한 우리 또 사라장과 거의 동갑이면서 그 같은 시대를 풍미하고 또 지금도 굉장히 사랑받는 소니. 바이올리니스트인데 네. 소니에서 데뷔 음반이 이 곡이었어요. 맞아요. 그때도 그게 놀랍죠. 이 힐러리한도 와 저런 어린 친구가 바하를 저렇게 연주할 수 있다니 이러면서 놀랬던 그런 바이올리니스트였는데 이 친구도 반만 했습니다. 맞아. 그게 좀 풀이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협주곡까지 같이 막 녹음했었어요. 그때.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 친구도 20년 만에 얼마 안 됐어요. 그 2018년에 나머지 반을 완성했습니다. 20년 걸린 거죠. 그럴 정도로 네. 모든 바이올리니스트들이 그러네요. 해봐야 되고 네. 그 여러분들도 만약에 안 들어보셨다면 내가 바이올린을 들어보는데 바하의 그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와 파르티타가 없다 하면은 당장 이 음반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곡의 가치를 잘 설명해주는 그런 얘기이기도 하지만 바이올리니스트, 그 명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장면은 되게 감동적이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을 다 담아서 자기의 모든 커리어를 다 담아서 완성하고 싶은 그 바하의 네. 부약성서 같은 그렇습니다. 그런 곡이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곡을 그 굉장히 그 유명한 명기 잠자는 숲속의 미녀로 그러게요. 제가 들어봤지만 굉장히 화려하다기보다는 그렇죠. 굉장히 단아한 그런 느낌으로 연주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연주자들 연주와는 또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만 들어보시면 안 되고 그렇죠. 수많은 제가 말씀드린 연주자를 음. 언젠간 다 한 번씩 들어보시면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 그 바이올리니스트들이 꿈꾸는 본인들의 이상향이 어딘지 알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주로 이제 그 뒤에 이 수많은 비르투오즈와 테크니션들과 이런 아주 스타일링을 한 연주를 아마 주로 많이 들어왔다고 봤을 때 이 음반의 녹음, 뭐 꼭 이자벨 파우스트의 연주가 아니더라도 원곡은 원래 어떻게 연주했었을까라는 그런 참조용이라도 이자벨 파우스트 연주의 가치는 굉장히 높으니까 한번 안 들어보신 분들은 한번 꼭 비교해 보시면 그것조차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고 그 여기 협주곡이 또 있더라고요. 네. 뭐 여기 세트에는 지금 이게 총 8장이죠. 네, 8장. 근데 이제 뭐 보통 이렇게 2장씩 묶여가지고 있는 네, 경우도 네. 있는데 네, 이게 DVD고. 네. 좀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바하의 주요한 바이올린 작품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하다못해 브란덴부르크라는 바이올린 협주곡은 아니지만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합주 협주곡 유명한 또 6곡도 그것도 들어있고. 통째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도 이득이 될 거고요. 맞아요. 바하가 바이올린 협주곡을 그렇게 많이 작곡하진 않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에게 알려진 곡은 3곡이죠. 2개, 3개, 네. 3번까지. 순수한 바이올린 협주곡은 1번, 2번 해서 2곡이 들어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2대의 바이올린을 그렇죠. 위한 협주곡이에요. 그렇게 3개구나. 네. 그래서 보통 3개, 바하 작품 번호로 따지면 1041번, 42번, 뒤쪽이죠. 43번 맞아요. 이렇게 그 작품 번호가 붙어 있는데 네. 이 패키지에 바하 이자벨 파우스트의 바하 패키지에 CD 1번의 1번 곡은 네. 여기도 바이올린 협주곡이라고는 돼 있어요. 네. 하지만 바이올린을 위해서 작곡된 곡은 아니에요. 원곡이 하프시코드, 챔발로로 챔발로 작곡된 곡인데 이것을 그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리컨스트럭션. 네. 그래서 R자가 들어가 있고. 네네네. 그래서 작품 번호 뒤에 1052번의 뒤에 R이라고 이렇게 그 리컨스트럭티드. 나도 그게 왜 R이 들어가 있나 그랬어요. 네, 리컨스트럭티드라는 이런 그렇구나. 상징하는 게 들어있는데 원래는 이제 건반을 위한 협주곡이지만 네. 이자벨 파우스트가 바이올린으로 바꿔서 맞습니다. 연주하는 곡이 있는데 이런 곡을 듣는 것도 또 네. 재미있을 것 같아서 이 곡도 한번 들어보시죠. 그 네. 바하 작품 번호 1052 R 바이올린과 바소 콘티뉴아를 위한 협주곡인데 이게 보면 상당히 바하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바하가 특히 비발디 곡을 갖다가 원래 저 챔발로나 바이올린으로 작곡된 걸 본인은 거꾸로 바이올린이면 챔발로로 바꾸거나 챔발로는 다시 또 그땐 피아노가 없었으니까 하프시코드나 이런 걸로 본인의 연주하는 또 악기로 바꿔서 이렇게 편곡한 게 이제 바하가 그런 걸 많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바하는 위대한 키보디스트, 그러니까 지금은 그 당시에는 피아노가 없었기 때문에 뭐 하프시코드, 챔발로가 네. 있었지만 네. 바하는 위대한 건반 연주자였어요. 그렇습니다. 오르간을 포함해서. 네. 근데 아까 비발디 곡을 그 피아노로 그 건반으로 편곡했다는 얘기는 비발디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바이올린 협주곡을 작곡한 거예요. 천몇 곡을. 그렇죠. 그러니까 바하는 건반 연주자, 비발디는 현악 연주자니까 비발디가 작곡한 이 바이올린 협주곡을 바하는 챔발로로 바꿨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자유롭게 그렇습니다. 허용이 됐었어요. 그렇죠. 요새로 말하면 샘플링 네. 이런 거. 개인적으로는 이 이자벨 파우스트 이 앨범 원래 2장으로 돼 있었던 이 협주곡을 앨범 전체를 다 자주 듣게 되는 그런 곡 중에 하나예요. 그 사실은 최근에 녹음한 이런 좀 배경 하모닉스가 이제 뒤에 여운도 좀 홀톤이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울림도 좀 많고 해서 듣기가 좋게 만든 그런 연주하고 다르게 짧아요. 담백하고 네, 짧고 그래서 그런지 저는 바이올린을 뭐 켜본 적도 없고 이제 구분할 줄 모르지만 스트라디바리 음색을 그렇게 녹음한 걸 들어보면 요게 요만큼 다르다. 녹음이 잘 된 경우에는 그게 좀 느껴지는 게 코에 비음, 사람 코에 나오는 비음 같은 게 섞여 있는 그런 순간이 싹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자벨 파우스트 연주에서 그게 느껴집니다. 정교한 선생님 연주에서 제가 그걸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음악들이 사실은 많잖아요. 그래서 335 그 음악 감상실에서도 네. 뭐 새로운 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네. 들었는데 네.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참. 이제 저희가 요번 편 이것도 뭐 이 포맷대로 계속 진행을 하지만 요 다음 편부터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대면을 해서 요 자리에서 저희는 여기 앉아서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이 앞에 모시고 대화도 해가면서 그리고 좀 더 음악은 길게 그리고 이렇게 그림도 좀 봐가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런 연주들이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매너리님이 앞으로 진행해 주실 텐데 첫 시간을 저희가 좀 여러 날들 잡아봤는데 11월 26일 토요일 3시에 이곳에서 모이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 번 더 안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요 날짜를 달력에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11월 26일 토요일 쌍투스 오디오 도곡동 오후 3시 시간은 조금 바뀔 수도 있지만 일단 아마 거의 그 시간을 지키려고 할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이고 뭐 이제 음악 감상 모임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매너리님이 좀 더 그분들과는 좀 다른 또 다른 영역 또 좀 더 재밌는 얘기 이런 것들 워낙에 음반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그런 얘기들을 좀 아마 나누게 되실 그럴 기회가 될 거고요. 일단 첫 모임이지만 저희들이 뭐 이렇게 다과도 좀 준비하고 마실 거랑 이런 거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비를 조금은 소정의 회비를 좀 걷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그날 뵙고 말씀드리기로 하고 좀 틀을 갖추기 전까지는 조금 이렇게 좀 변화들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어느 정도 그 정도 우리가 이런 포맷으로 진행을 할 거다라는 안내를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기억해 두시고 달력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때 뵙겠습니다.